여러분 반갑습니다. 위너 클래스 국어 인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 다 되셨죠? 패션 코리안 고전 문학 교재 챕터 3에 있는 고전 산문 중에 고전 산문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 산문 갈래 중에 서란 문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이 강의를 듣고 핵심 내용을 잘 갈무리만 하신다면 장담컨대 고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랍문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갈래적 개념 등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랍문학은 언제 창작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오래전, 즉 상고시대부터 서랍문학은 존재해왔어요. 자, 시대를 역사시대로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상고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사를 기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 서라문학이라는 장르입니다. 자, 그렇게 오래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설화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어요? 단순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설화는 인류 역사와 문화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행사한 문학의 갈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많이 들어본 갈래들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설화의 개념적 특징들을 한번 짚어보죠. 자, 먼저 설화란 말할 설자와 이야기 화자, 이 한자 보이시죠? 자, 이 말을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한 민족 내에서 말로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입으로 전해지니까 구전문학이라는 의미겠죠. 자, 기록문학과는 달리 입으로 전승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지역이나 전승자의 태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즉, 가변성을 띨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또 오랜 세월 수많은 내용이 첨가되고 변형되기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러한 특징은 적층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한 집단 내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내용이 변하고 오랜 세월 동안 수정되고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 첨가, 보완, 삭제되기도 한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설화문학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설화문학 같은 경우는 그 소설과 달리 이야기 전개가 상당히 정기적이고 우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현실적이고 인과적이지 않은 요소들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설화는 우리나라 고전산문의 원시적 형태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의 원형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설화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상당히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향유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꾸며 쓴 이야기 중에 민담 중에 옛날 예적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았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쳐요. 자, 꾸며 썼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늘 착한 농부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즉 허구적이지만 진실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신화입니다. 자, 설화문학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갈래라고 할 수 있어요.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자, 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의 개념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교재를 한번 읽어보신 후에 강의를 들으셔야 좀 더 이해가 잘 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교재를 안 보신 분들 페이지가 나오죠. 56페이지. 교재가 없는 분들은 자, 강의를 보셔야 되겠고요.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한번 점검을 한 후에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여기 내용은 이제 교재에 진수된 내용이죠. 자, 신화는 한 민족이나 국가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집단이나 민족의 기원 혹은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나아가서 이제 우주의 시작과 탄생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도 해요. 이처럼 신화가 다루고 있는 화소, 즉 이야기의 요소는 전설이나 민담에 비해서 상당히 엄숙하고 무겁고 진지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자, 자, 이렇게 블루보드가 올라오죠. 자,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블루보드는 교재 없는 내용들이 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편의상 이제 제가 이제 블루보드라고 할게요. 블랙보드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자, 신화는 이제 문자가 생겨서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상상력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신화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등장하는 대부분의 문학뿐만 아니라 이후의 다양한 철학과 종교, 자 이러한 것들도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화는 인간의 삶을 철학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화를 읽으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의 이치나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이지? 혹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신화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다양한 해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이딩된 글씨들을 집중적으로 보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고와 생활 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 원시 종교적 산물로서도 작용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신화를 읽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한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한 민족이 특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라를 세우기까지 긴 여정 속에서 한 민족만의 독특한 그 문화나 세계관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는 자신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기준으로 작용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신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집단 정체성이나 결속력, 유대감 이러한 것들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좀 더 나아가 국가 초기에는 어때요? 법과 제도가 부재하는 상황 아닙니까? 국가가 이제 막 만들어졌는데 법과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집단 구성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신화의 역할입니다. 신화 속의 신적인 존재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자, 그 구성원, 인간들의 경우, 자, 이를 어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어, 그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 신화 같이 다양한 신화들을 살펴보면 신화가 당시 종교로서 기능을 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주변국들을 평정해서 창설된 게 뭡니까? 기독교죠. 이후 그 아브라함 계통의 이슬람교 세력으로 세계 종교가 양분되기 전까지는 신화가 그 종교가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였던 거죠. 자, 여러분들에겐 또 낯설 수는 있겠지만 그 중국의 신화 혹은 그 석가모니에 의해서 창설된 불교,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시아의 종교와 문화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전까지는 아시아에도 상당히 그 많은 무속 신앙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뭐 국사책 보면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러한 것도 전부 다 무속 신앙이죠. 자, 그런데 결국 어때요? 이 둘에 의해서 통일되고 말지 않습니까?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화적 형태가 종교로서 작용하고 있죠. 힌두교는 어때요? 뭐 기독교나 무슬림과는 달리 다신교죠. 여러 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 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다양한 신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화적 세계관이 종교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일부 담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신화는 종교적 역할을 함의하는 문화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 이 부분의 진실성과 신성성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한 민족 내에서 이제 신성하다고 혹은 진실되다고 인정받는 이 신화를 바탕으로 집단 정체성이 실현이 된다라면 앞서 집단 정체성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성원들 개개인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개인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결국 집단 정체성 내에서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또한 두 정체성이 만약에 합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 이러한 것들도 자연적으로 생길 겁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모든 걸 이렇게 인과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화를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신화는 단순히 이야기, 문학의 장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나요? 자, 교재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적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역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네이버 사전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전을 한번 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의 개념이 뭐죠? 인류사의 변청 과정을 의미하는 게 역사의 개념이죠. 역사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신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삶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문학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부터 말이죠. 자, 따라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신화이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인류의 삶과 소통하는 역사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를 부정한다라면 민족의 집단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역사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한다면 혹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한다면 신화는 고도의 상징과 은유적 기법, 문학적 기법 이런 수사법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역사인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에 나타나는 공통점. 자, 이게 좀 더 우리가 신화의 어떤 보편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사파 뭐 한눈에 이제 보이나요? 자, 이 그림의 딱 가운데 보이는 피사체로 보이는 이 사람을 보면 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우측에 지금 뭐가 보이나요? 곰탱이가 보이나요? 자, 그 옆에는 좀 이미지가 흐릿한데 호랑이에요. 자, 곰과 호랑이가 나왔으니까 뭘까요, 여러분? 자, 뭐겠습니까? 자, 너무나 유명한 우리에겐 너무나 유명한 단군 신화입니다. 자, 한웅이라는 인물이 호랑이와 곰을 시험하죠. 그리고 결국 곰이 사람이 됩니다. 그 곰의 이름이 뭡니까? 웅녀 아닙니까? 장면 센스가 좀 상당히 유감스럽긴 하지만 여자한테 웅녀가 뭡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이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 즉 단군 왕검입니다. 즉 신화에서 국가 탄생과 천지 만물의 탄생, 최초의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상당히 잘 그려내고 있어요. 이 단군 신화라는 신화가 말이죠. 자, 그림을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파는 인도 신화의 한 장면인데요. 브라우마라는 이제 인물의 몸이 둘로 나뉘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신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겐 좀 낯설죠? 자, 근데 인도에는 상당히 많은 신화가 있어요. 앞서 제가 다신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스 로마 신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재밌는 신화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실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이는 이 사파는 딱 봐도 어때요, 여러분? 자, 이 사파를 본 적은 없지만 딱 봐도 이집트 신화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와 관련된 이미지라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제 인물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아툼이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자, 이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아툼이 흘린 눈물방울이 변해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을 흘리는데 뿅뿅뿅 인간이 태어나고 있죠.
자, 이처럼 이 세 가지의 사파를 통해서 신화의 공통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신화는 천지 만물 혹은 인류의 탄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모티브를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전설입니다. 자, 그림만 봐도 뭔가 전설적인 동물이 보이죠? 어, 자, 지금 살펴볼 전설과 이제 뒤에 살펴볼 민담의 경우 신화에 비해서는 분명 비중이 적은 게 사실이에요. 자, 내신이나 수능에서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고요.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자, 따라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설의 개념적 특징을 한번 보죠. 신화가 하늘과 땅이 생겨난 까마득한 옛날, 즉 역사 이전부터 전해지고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라면 전설은 어느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특정 인물은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에서도 신화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는 신이 등장하는 반면 전설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해가 되시죠? 또한 신화에 비해서 지역성이 매우 강한 게 바로 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 장자못 전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혹은 장자못 설화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시주를 하려고 이제 마을로 내려온 도승에게 부자가 새똥을 줍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죠. 그 장자못 이야기 같은 경우 배경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태백이에요. 강원도 태백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전설입니다. 즉, 전설은 지명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거가 실제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의 지명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보시면 전설의 특징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설은 역사성을 지니는데 허구적 사실을 역사적인 것처럼 꾸며놓는 것이 전설이다. 그 꾸며놓은 이야기의 역사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게 전설인 겁니다. 자, 전설의 내용은 개연성이 분명히 떨어져요. 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증거물을 내세워서 이야기 속의 사건의 실증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즉 실증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전설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구체적인 지명 이러한 것들을 혹은 어떤 지명뿐만 아니라 증거물 이러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자,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증거물로 이야기의 역사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신화의 경우 몇몇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민족 사이에서 신성 불가침의 이야기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자, 이와 달리 전설의 경우 특정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야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거짓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겠죠. 자, 왜 역사성을 어필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담에 대해서 살펴보죠. 도깨비가 등장하거나 호랑이가 나타나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물론 이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자, 민담은 앞서 살펴본 설화들에 비해 가장 흥미 위주 또는 재미 위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림 이 사파를 보셔도 이제 재밌죠? 인물들의 캐릭터의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는 인물들도 매우 평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전승자나 전해 듣는 이제 청자들 또한 앞서 있었던 엄중하고 무겁고 경건한 어떤 이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흥미 위주로 우리가 보고 듣는 어떤 글이나 말들 뭐가 있을까요? 웹툰이나 상업 영화 정도가 민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옛날엔 영화관을 가지 않고 오순도순 모여서 이런 흥미 위주의 민담을 서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자, 그러다 보니 민담에선 구체적인 뭔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여기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읽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구연자가 어, 거짓말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이걸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어느 부지런한 아들이 자 이런 식으로 가요. 즉 구체적인 시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물 또한 상당히 막연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옛날 옛적입니다. 공간은 어디죠? 어느 마을이에요. 그리고 인물은 착한 농부가 살거나 아니면 바보가 살았습니다. 혹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백설공주 물론 걔는 이름이 있지만 난쟁이들 이름이 있나요? 그냥 일곱 난쟁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난쟁이들 이름 알고 계시나요? 일곱 명인가? 월화수목금토일인가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냥 상대방의 공감만 이끌어내면 끝이에요. 재미만 있으면 끝입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 속에 선악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선이 이기는 구조로 끝납니다. 즉 교훈성을 엿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를 민담의 어떤 개별적인 상대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앞서 설화 문학의 공통된 특징의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를 민담만의 특징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화 문학을 모두 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몇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이제 주요 작품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설화 작품들입니다. 아마도 이 중에 이제 몇몇 작품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물론 배우는 문학 작품 중에 양적으로나 중요도나 뭐 비중이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공부를 양적으로 수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류 문화의 기원으로 작용하는 이 설화 문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지니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학과 인문학적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즉 질적 학습을 하려는 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수준 높은 위치에서 훌륭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설화와 소설을 비교하고 있는데 제가 기준점을 정리를 안 해놨네요. 자, 작가층을 기준으로 보면 설화 같은 경우는 특정 작가가 없죠. 자, 집단의 문학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고 이야기와 이야기, 사건과 사건, 장면과 장면 사이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소설 같은 경우는 물론 작자 미상의 작품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작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 기록이 되고 장면과 장면, 사건과 사건 사이가 상당히 현실적이고 인가적으로 전개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소설의 어떤 기원으로 작용하는 게 설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근원으로 이제 작용하는 게 설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초기에는 설화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지금 정리된 내용과 같이 현대 소설과 같이 이러한 뭔가 현실적이고 인가적인 전개를 띠는 경우가 많죠. 이해가 되시죠? 자, 설화를 보다 보면 영웅 설화적 요소를 우리가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이렇게 뭐 내신 대비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 그 민담을 제외하고 신화나 전설 같은 경우엔 그 작품 속에 다양한 영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영웅들의 삶의 어떤 궤적은 자, 이런 궤적을 띠고 있죠. 자,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인물이 등장하고 태어날 땐 고귀한 혈통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출생은 어때요? 상당히 골 때리게 출생하죠. 뭐 아래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든가 산에서 발견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어, 여러 번의 위기를 겪게 되고 다양한 조력자들과
초월적인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위대한 업적을 가지면서 건선징악의 구조로 끝나죠. 자, 이 영설화적 요소는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되고요. 고전 소설에서 군담 영웅 소설을 공부할 때도 자, 이러한 패턴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패턴 안에는 다양한 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소를 말씀하자 이야기 요소할 때 소입니다, 소. 자, 화소를 영어로 하면 모티브 혹은 모티프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영설화적 요소에는 천송강림 모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천자고요. 하늘의 자손이 강림,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 고귀한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천상계에서 인간계 혹은 지상계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늘의 자손이다. 어, 뭐 하느님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이를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적강화소 모티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알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난생 모티브. 우리가 계란할 때 란을 쓰죠. 자,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 모티브가 있고요. 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릴 때 보통 집을 떠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조력자들이 어, 구출해주고 길러주는 즉 양육 모티브가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금기사항이 등장해요. 단군 신화 보면 뭡니까? 마늘과 쑥을 주면서 동굴에 짱 박혀 있으라 그러는데 호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되지 않잖아요. 태양 마차를 그 끌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파이톤은 어떻습니까? 어, 금기를 어려서 결국에 죽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설화에는 다양한 금기 모티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설화 문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교재나 학교에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10분 이내로 혹은 이제 한 두세 장 내외로 정리되는 내용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두 번, 세 번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